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58세의 평범한 주부였던 한 여인이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 뒤에 남겨진 빚더미 앞에서 묵묵히 버텨야만 했던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시작했지만 첫 출근지에서 마주한 사람은 바로 25년 전 재산을 털어 도와줬던 친구였죠. 하지만 그 친구는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가사도우미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깎아내렸죠. 혹시라도 손님들 있을 땐 우리가 친구 사이였던 거 얘긴 절대 하지 마. 가사도우미랑 예전 친구 사이라니 듣는 사람들한테 괜히 격 떨어질 필요 없잖아. 요즘은 진짜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이런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하잖아. 아니면 뭐 선택지가 있나? 이게 얼만 줄 알아? 이 접시 하나에 몇십만 원짜리야. 너가 이거 물어낼 수나 있어. 일을 하려면 제대로 좀 해.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이겨낸 사랑, 바로 딸의 깊은 울림이 그녀의 삶을 다시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고도 하녀처럼 취급당한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를 위해 세상을 향해 일어선 딸의 이야기. 지금 그 뭉클한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은하라고 합니다. 58 평범한 주부였던 제 인생에 갑작스럽게 폭풍이 몰아친 건 딱 몇 달 전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을 버티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평생을 무역업에 몸담은 사람이었어요. 크게 벌 때도 어렵게 넘긴 시기도 있었지만 언제나 묵묵히 가장의 자리를 지켜왔죠.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삶을 쌓아왔고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잔인하죠. 그날도 저는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퍼지고 조용한 일상이 흐르던 그 순간, 쿵! 거실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설마 냄비 뚜껑이 떨어진 건가 싶어 돌아보던 제 눈앞에 남편이 소파에서 바닥으로 쓰러져 있었어요. 여보, 왜 그래? 정신 좀 차려봐요. 여보. 그 사람은 입가에 침을 흘린 채 눈을 반쯤 감고 몸을 떨고 있었어요. 팔은 경직돼 벌어져 있었고 숨소리조차 위태로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의사는 중환자실로 옮긴다며 예후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죠. 그 말에 저는 대기실에 주저앉았고 며칠간 그 자리에 앉아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은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 은행에서 등기 우편이 날아왔어요. 담보 대출 연체, 조속한 상환 요청. 그 편지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저는 진실을 마주했어요. 남편이 집을 담보로 돌려 쓰던 자금, 그 위태로운 밧줄이 결국 우리가 살던 집부터 움켜쥐었던 겁니다. 2중, 3중으로 잡혀 있던 근저당. 그 모든 걸 저는 그 사람이 죽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이제 정말 아무도 없구나. 이 집도 남편도 아무것도 남은 게 없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은 딸 나연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 창업을 한 아이. 낮엔 미팅, 밤엔 코딩에 파묻혀 살면서도 늘 씩씩하게 자기 길을 가는 아이. 하지만 이 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무너진 제 삶의 무게를 딸아이에게 짐 지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니야. 나연이한텐 말하지 말자. 자기 길 잘 가고 있는데 엄마가 발목 잡을 순 없어.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저는 생계를 위해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휴대폰 불빛 아래 구인 공고를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문득 눈에 띈 문구. 가사관리 도우미 구함. 경력 무관. 성실한 분.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내가 안 벌면 대출금은
어떻게 하고?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단 살아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강남의 고급 빌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고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한때는 정장 입고 남편과 함께 전시회도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검은 모자에 손때 묻은 에코백을 든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였죠. 303호. 현관문 옆 명패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정윤미 최건우. 그 이름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정윤미. 설마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일 거라 애써 되뇌었지만 아니었어요.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현관문이 딸깍 하고 열렸고 그 얼굴이 문틈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정윤미 못 본 지 25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그 눈매와 입꼬리 여전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옛 친구를 본 반가움이 아닌 불청객을 마주한 사람의 낯선 경계 그 자체였어요. 안녕하세요. 가사도우미 구하신다고 했어. 가사도우미로 일하러 간 집에 아무리 친구여도 처음부터 반말로 아는 체를 할 수는 없었어요. 윤미는 잠시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어요. 그건 웃음이라기보단 비웃음에 가까운 반응이었어요. 아, 그래, 아침에 전화한 분이죠. 생각보다 좀 나칭네. 그녀의 눈빛이 순간 휘둥그레졌다가 곧 단호하고 싸늘하게 식었어요. 혹시 인평여고 졸업한 정윤미. 가사도우미가 너인 줄 몰랐네. 세상 좁다, 그치? 웃으며 말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친구를 만난 따뜻함은 1도 없었고 이 상황이 불쾌하다는 감정이 너무도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정윤미는 뒤도 안 돌아보고 안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뭐, 일은 일이니까 서로 불편하게 굴지 말고 그냥 일로만 생각하자. 알겠지? 그냥 일로만. 그 말은 마치 우린 이제 친구가 아니다는 선언처럼 들렸어요. 집 안은 넓고 고급졌어요. 윤미는 여전히 말끔하고 우아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고 곳곳엔 외제 조명, 명품 장식품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집 안에는 냉기만 가득했어요. 예전에 다정했던 윤미는 이 안엔 없었어요. 윤미는 주방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냉장고 정리는 매일, 싱크대도 음식 냄새 안 나게 철저히. 아, 그리고 우리 집에 손님들 자주 와. 나 좀 체면 차리는 사람인 거 알잖아. 그러곤 눈을 가늘게 뜨며 덧붙였어요. 혹시라도 손님들 있을 땐 우리가 친구 사이였던 거 얘긴 절대 하지 마. 가사도우미랑 예전 친구 사이라니 듣는 사람들한테 괜히 격 떨어질 필요 없잖아. 윤미는 격떨어지게라는 말을 유난히 강조했어요. 마치 제가 흠집이 난 그릇이라도 되는 것처럼. 알겠어. 입안에서 혀를 깨물듯 그 말을 삼켰어요. 윤미는 그 말을 끝으로 더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손짓으로 집안일을 대충 지시하고는 사라졌죠. 그 집에서의 첫 하루는 말 그대로 숨죽여 일하는 하루였어요. 주방을 닦고 욕실 타일을 문지르며 제 손은 퉁퉁 붓고 무릎은 시큰거렸어요. 하지만 더 아팠던 건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던 분노와 허탈함이었죠. 25년 전 윤미가 무릎 꿇고 제게 돈을 빌려달라 했던 그 날이 떠올랐어요. 펀드와 적금을 깨서 1,900만 원을 준 그날. 그때 저는 믿었어요. 우리 친구잖아라는 말 하나에. 그런데 지금 그 친구는 저를 모른 척하고 심지어 제 존재가 체면에 흠이 된다고 했어요. 현관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난 내 전부를 너한테 걸었는데 넌 날 창피하게 여기는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나연이가 잠시 들렀어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외출이 잦아졌어? 어디 다니는 거야? 아, 그냥 아는 사람 좀 도와주고 있어. 대단한 건 아니야. 딸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딸에게까지 이 수모를 털어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그 집을 매일 드나들게 될 거라는 것. 윤미가 날 무시하든 말든 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내일 아침에도 그 집 초인종을 누를 거라는 것. 한때는 친구였고 지금은 고용인으로 서야 하는 이 이상한 자리에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윤미의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윤미는 커피잔을 들고 다리를 꼬고 소파에 앉아 있었죠. 얼굴엔 연한 화장이 얹혀 있었고 입술에는 짙은 립스틱. 마치 접객을 위한 준비를 마친 사람처럼 보였어요. 오늘 우리 집 점심에 손님들 좀 오거든. 주방은 반짝반짝 닦고, 거실은 향도 뿌려놓고, 쓰레기 하나 안 보이게 하고. 응, 알겠어. 윤미는 제가 무슨 대답을 하든 들리는 둥 마는 둥 손톱을 매만지며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거실 청소를 끝내고 욕실 타일을 닦고 있을 때쯤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잠시 후 화려하게 차려입은 윤미의 지인들이 속속 도착했어요. 와, 언니네 집 진짜 넓다. 이 소파는 유럽에서 들여온 거라더니 진짜 고급지다. 어머, 이 조명은 호텔에서나 보던 거잖아. 대박이야. 샴페인 따르는 소리, 웃음소리, 힐끔힐끔 제 쪽을 훑은 시선들. 그 사이로 윤미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거? 우리 도우미가 어제 저녁까지 닦아놔서 그래. 진짜 하나라도 지문 있으면 난 기분이 확 상하거든. 요즘 도우미들 구하기 진짜 힘들어. 근데 우리 집 도우미는 손이 아주 야무져. 성실하긴 또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 도움이 그 말에 입꼬리가 실룩거렸지만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윤미는 제 존재를 그 자리에서 자랑거리이자 소유물처럼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인들 중 한 명이 제 쪽을 힐끔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 혹시 이분이 그 아주머니세요? 되게 단정하시다. 원래 어디 일하시던 분이셨어요? 제가 뭐라 말도 꺼내기 전에 윤미가 날름 끼어들었어요. 목소리도 빠르기까지 했죠. 아, 뭐. 그냥 가사일 오래 한 사람이야. 특별한 경력은 없어. 워낙 요즘 도우미 하는 사람 많잖아. 그 말이 마치 대단한 사람 아냐. 그냥 일꾼이야 라고 못 박는 듯 들렸어요. 요즘은 진짜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이런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하잖아. 아니면 뭐 선택지가 있나? 그 말은 칼날이었어요. 윤미의 지인들이 피식피식 웃었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윤미가 쏟아낸 말들이 제 귀를 때리고 심장을 갈라놓고 뇌까지 찔러왔어요. 그건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주먹을 움켜쥐고 창문을 등지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오늘까지만 참자. 지금 무너지면 나연이 앞에서 더는 설 수 없어. 그날 저녁 윤미의 집에서 손님 치레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제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고 손가락은 빨갛게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몸보다 더 아픈 건 심장 깊숙이 들끓고 있던 억울함이었죠. 정윤미, 그 애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값싼 도구처럼 팔아넘겼고 친구라는 단어를 창피한 꼬리표처럼 던져버렸어요. 샤워를 마친 뒤 침대에 주저앉은 저는 문득 예전 그 통장이 떠올랐어요. 그 통장, 그때 정말 소중했었는데. 그건 남편도 몰랐던 돈이었어요. 마트에서 장 보고 남은 잔돈, 명절에 들어온 용돈 봉투. 아끼고 아껴서 적금, 펀드, 주식으로 틈틈이 모은 은밀하고 조용한 내 몫의 시간이었죠. 그렇게 모은 돈이 1,900만 원을 넘겼을 때 저는 세상 누구보다 제 자신이 대견했었어요. 하지만 그 통장을 꺼낸 건
딱 한 번. 2000년 그 봄비 오던 날. 초췌한 얼굴의 윤미가 문 앞에서 울면서 제 손을 잡던 날이었어요. 은하야, 진짜 미안한데 3천만 원만 빌려줘. 제발 너밖에 없어. 이거 못 구하면 우리 애들이랑 길바닥에 앉게 생겼어. 그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밤을 꼬박 새우며 고민했고 다음 날 은행으로 향했죠. 창구 직원이 제게 말했어요. 이거 중도 해지하시면 손해예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지금 당장 써야 할 곳이 있어요.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제 시간, 제 신념, 제 신중함이 모인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걸 친구라는 이유 하나로 윤미에게 건넸죠. 윤미는 돈을 받으며 말했어요. 은하야, 진짜 넌 내 은인이야. 꼭 갚을게. 내 목숨 걸고 갚을게. 그날 이후 윤미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도 편지도 없었어요. 그 애는 그렇게 완벽히 사라졌어요. 그렇게 25년이 흘러 제가 다시 그 집 초인종을 누르며 들어섰을 때 그 애는 절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고 우리가 아는 사이라는 말은 하지 말자고 못 박았죠. 그때 나는 너한테 내 전부를 줬었는데 넌 날 이렇게 대하는구나. 그날 밤 거실 테이블 너머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던 나연이가 말을 걸었어요. 제 눈가를 유심히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어디 아파 보여. 오늘 뭔 일 있었어? 아니야. 그냥 날이 더워서 그래. 조금 피곤하네. 나연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또 한 번 입술을 깨물며 진실을 삼켰어요. 딸 앞에서 약해질 수 없었어요. 부서져도 엄마로서의 체면 하나만은 지켜야 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외식할까? 엄마 요즘 얼굴이 너무 까매졌어. 햇볕 너무 쐬지 마. 괜찮아. 엄마는 멀쩡해. 너나 밤새 그렇게 모니터만 들여다보지 말고 눈 좀 쉬어. 다음 주엔 출장 있어서 집엔 못 올 것 같아. 그래, 잘 다녀와. 몸 조심하고. 저는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 숨긴 말들을 꾹꾹 눌러 삼켰어요. 엄마는 지금 도움이 일해. 내 친구 엄마 집이야. 25년 전에 엄마가 가진 전부를 줬던 친구야. 그런데 지금은 엄마를 그냥 값싼 일꾼으로 불러. 이 말이 목구멍 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딸의 눈을 보며 조용히 웃기만 했어요. 그 아이에게 부끄러운 엄마로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불 꺼진 천장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넌 모욕당한 게 아니야. 견뎌낸 거야. 그 사람은 은혜를 잊었고 넌 사람됨을 잊지 않았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나연이의 방문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어요. 문이 찰칵 열리고 조용한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엄마, 자. 응. 이제 막 누웠어. 넌 언제 왔니? 출장 잘 다녀왔어. 나연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단단한 결심 같은 게 느껴졌어요.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지만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기운이 고요하게 흘렀죠. 사실 저는 딸이 뭘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스타트업 한다는 말만 들었을 뿐 스타트업이라게 뭔지 잘 몰랐어요. 회사 이름도 사무실도 누가 함께 일하는지도 묻지 않았어요. 엄마가 모르는 게 딸에겐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새벽, 나연은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켜고 메일함을 열었어요. 그 안엔 그토록 기다려온 한 줄의 문장이 도착해 있었어요. 귀사에 대한 투자심의 결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됐다. 이제 엄마한테 말해도 되는 때야. 그 순간
나연이의 눈가에 살짝 맺힌 눈물. 그건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시간들이 만든 뿌듯함과 해방감이었죠. 창업 3년 차. AI 기반 디자인, 자동화 솔루션으로 대기업의 관심을 받고 있던 나연이는 12명의 팀원을 이끄는 젊은 CEO였습니다. 이미 1억 원이 넘는 시드머니를 받았고 곧 10억 원 규모의 본계약이 눈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성과를 엄마에게는 단 한마디로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엄마에게 자랑스럽게 보일 수 있는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며칠 후 나연이는 조용히 한 봉투를 가방에 넣고 부동산을 찾았어요. 경기도 외곽, 공기 맑고 햇살이 드는 작은 마을. 정원이 딸린 2층짜리 단독주택. 나연이는 계약서를 작성하며 손끝을 떨었어요. 계약자 이나연, 금액 5억 3천만, 원명의 조은아.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나연이는 그 계약서 복사본을 조용히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핸드폰 메모장에 짧은 문장 하나를 추가했죠. 내가 엄마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해냈다고, 그때 엄마에게 집 선물하기. 그 시각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저는 딸의 노트북 화면을 힐끔 보며 생각했어요. 요즘 나연이가 더 피곤해 보여. 엄마로서 해준 것도 없는데, 그래도 지켜봐 줘야지. 응원해 줘야지. 저는 딸이 조금이라도 편하길 바랐고, 딸은 엄마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길 바라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깊이 서로를 감싸고 있었던 모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윤미의 집이 유난히 분주했어요. 고급 수저 세트, 크리스탈 와인잔, 그리고 손님용 최고급 그릇들이 주방에 쌓여 있었어요. 윤미는 일찍부터 전화를 받으며 분주하게 움직였죠. 오늘 점심 중요한 분들과 음식은 깔끔하고 정갈하게 알지. 그리고 주방, 욕실, 거실 다 반짝거리게 정리해놔. 아, 그리고 내가 부르기 전까지 나오지 마. 필요한 거 있음 내가 부를게. 그 말은 명확했어요. 손님들 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응, 알겠어.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차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명품 핸드백에 진한 향수를 뿌린 부잣집 마님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거실은 곧 웃음과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고 저는 그 와중에도 주방에서 상을 차리느라 손이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윤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 세우는 너무도 크고 선명한 목소리. 여러분, 우리 집 도우미 한번 보세요, 은하야. 잠깐 이쪽으로 나와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설마 나를 사람들 앞에 불러 세우려는 건 아니겠지 했어요. 여기 우리 도우미. 우리 집 살림을 다 하는 사람. 거실부터 욕실까지 손 하나 안 묻히게 정리해놓는 능력자야. 진짜 요즘 이렇게 일하는 도우미 구하기 어려워. 뭐 고생 많았던 인생이라 그런지 손맛은 있어. 그 말에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피식 웃었어요. 그 눈빛엔 측은함보다 구경거리를 보는 느낌이 담겨 있었죠. 그중 한 여자가 저를 뚫어지게 보더니 갑자기 말했어요. 잠깐만. 혹시 조은아? 은하 맞지? 우리 고등학교 때 윤미랑 엄청 붙어 다니던 그 은하 아니야? 공기까지 얼어붙은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얼어붙었어요. 그때 윤미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입꼬리를 올려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맞아. 그랬었지. 그땐 뭐 그냥 친구였지. 지금은 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요즘은 돈 없고 능력 없으면 뭐라도 해야 먹고 살잖아. 그래도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지 않아?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그 한마디가 모든 웃음보다 더 시끄럽게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웃음 소리가 이어졌고 누군가는 와인을 홀짝이며 귓속말을 했고
누군가는 애효하는 표정으로 저를 스캔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살아온 전부를 부정당하는 모욕을 견뎠습니다. 은하는 친구 앞에서 저를 망신 주려고 일부러 불렀던 거였어요. 머리가 멍해졌고 손끝이 떨렸어요. 숨을 들이마셔도 폐까지 닿지 않았고 그저 뺨이 화끈 달아오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주방으로 도망치듯 들어와 창가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이를 악물었어요. 이건 너무해. 나도 사람인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나연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엄마, 오늘 좀 이상해 보여. 어디 안 좋아? 아니야. 그냥 날이 더워서 그래. 일이 좀 많았던 것뿐이야. 엄마, 무슨 일 하길래 그렇게 힘들어? 그만둬도 되는 거 아냐? 괜찮아. 엄마, 아직 할 수 있어.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저는 그 아이 앞에서 끝내 진실을 삼켰어요. 내가 무시당하는 모습, 치욕을 견디는 모습, 그 어떤 모습도 딸에겐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불 꺼진 방,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나한텐 아직 딸이 있고 내가 무너질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정윤미는 제게 칼날 같은 모욕을 안겼고 저는 또 참았고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제 곁에 있어 줬습니다. 며칠 후 아침 나연이는 정장을 차려입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디 가니? 웬 차림이야. 그냥 영화 투자 쪽에서 한 대표님이 식사하자고 해서요. 가벼운 자리일 거예요. 격식만 조금 갖추면 된대. 저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가 그런 자리에 초대받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특했죠. 그날 오후 윤미의 집에서는 여느 때처럼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저는 익숙한 듯 주방에서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중 하나를 닦다가 손에 남은 물기로 인해 도자기 접시 하나에 작은 흠집이 났어요. 그걸 본 윤미는 평소보다도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제게 달려왔어요. 이게 얼만 줄 알아? 이 접시 하나에 몇십만 원짜리야. 너가 이거 물어낼 수나 있어. 일을 하려면 제대로 좀 해. 그 목소리에 식은땀이 등줄기를 따라 흘렀고 저는 접시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조금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때 빠른 걸음, 날카로운 발소리, 그리고 차가운 정적. 주방 입구에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그녀는 그 순간 저와 윤미를 번갈아 쳐다보다 입술을 단단히 다문 채 윤미를 향해 말했어요. 엄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 접시가 얼마짜리라고요? 그걸 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윤미는 순간 당황한 듯 잔뜩 얼어붙은 얼굴로 나연이를 쳐다보다 억지 웃음을 띠며 말했어요. 어머, 이 대표님 나연 씨. 세상에, 전혀 몰랐네요. 은하가 나연 씨 어머니신 줄은. 하지만 나연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나연이는 윤미를 곧게 바라보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가사도우미여도 사람입니다. 제 어머니는 더더욱요. 그렇게 대할 권리 당신에겐 없어요. 그때 거실에서 최건우가 허둥지둥 달려 나왔어요. 아이고, 이 대표님. 그러니까 나연 씨, 오늘 윤미가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도우미 아주머니가 나연 씨, 어머니인 줄 정말 몰랐어요. 식사는 괜히 어색해질 테니 다음에 다시 뵙죠, 예?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내가 모욕당하는 걸 내 딸이 본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었어요. 나연아, 그만해. 엄마 괜찮아. 그냥 실수였어. 하지만 나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연이는 엄마의 눈물을 처음 본 듯 더 단단히 결심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는 아무 말 하지 마요. 엄마가 감당해온 일. 이제는 내가 알아요.
앞으로는 나한테 맡겨요. 저는 그 순간 딸이 더 이상 지켜줘야 할 아이가 아니라 날 지켜주는 어른이 되어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연이도 조용히 운전만 하며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 정적 속에 세상이 바뀐 듯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나연이는 눈에 띄게 조용해졌어요. 출근하고 늦게 들어오고 말도 줄고 웃음도 줄었고 나연이의 눈빛 속에 깊은 슬픔과 분노가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늦은 밤 나연이는 주방 식탁에 앉아 컵에 물을 따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고 딸은 제 옆을 바라보지도 않은 채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그 집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숨겨왔던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밀려 올라왔어요. 그동안 몇 번이고 목 끝까지 올라왔다가 꾹꾹 눌러 삼켰던 말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진짜 이야기를 꺼냈어요. 25년 전이었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윤미가 울면서 우리 집에 찾아왔어. 남편이 가게 차리다가 실패해서 돈이 급하다고 아이들이랑 굶어 죽게 생겼다면서 집 앞에서 내 손을 잡고 엉엉 울더라고. 나연이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조용히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서서히 붉어졌어요. 그때 엄마가 비밀로 모아뒀던 돈이 있었어. 적금, 펀드, 주식 조금씩. 아빠 몰래 너 대학 보내려고 모으던 돈이었어. 그걸 전부 그냥 줬어. 차용증도 담보도 없이. 그냥 나의 정말 친한 친구니까. 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 안의 울림은 더 깊고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윤미는 그 이후로 연락을 끊었어. 돈도 안 갚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지. 그러다 이번에 가사 도우미 하러 갔던 그 집이 알고 보니 윤미 집이더라. 나연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턱 밑까지 차오른 눈빛. 하지만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게 꾹 참고 있었어요. 윤미는 처음에는 못 본 척했어. 그리고 친구인 걸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날 창피한 사람 했고 친구들 앞에서 나를 망신 주더라고. 말이 끝났을 때 한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나연이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들고 주방을 나가 마당으로 향했어요. 그 밤은 유난히 조용했고 하늘은 흐렸고 나연의 뒷모습은 등불 없이 어둠을 걷는 사람처럼 단단했어요. 그날 나중에야 들었어요. 나연이가 마당에서 통화했던 상대가 최건우였다는 걸. 나연이는 말했대요. 그날 대표님 집에서 제 엄마에게 한 행동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정윤미라는 분이 제 엄마에게 25년 전 도움받았다는 사실도요. 최건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윤미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남편도 모른 척 했대요. 그래서 나연이는 조용히 그러나 칼날처럼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알았다면 됐어요. 앞으로 우리 엄마한테 다시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대표님의 프로젝트는 저희 회사와는 여기서 끝이에요. 며칠 뒤 나연이는 조용히 저를 차에 태우고 어딘가로 향했어요. 경기도 외곽, 작은 단독주택 단지.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2층짜리 집 앞에 차를 세웠어요. 여긴 어디니? 나연이는 말없이 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한가운데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 그 위엔 제 이름이 적힌 부동산 계약서와 열쇠 하나. 엄마,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이제 더는 누구 집 주방에서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입에 가져다 대며 울음을 참았죠. 나연아, 엄마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연이는 저를 껴안았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동안 엄마가 다 해왔잖아.
엄마가 그렇게 대우받는 줄도 모르고 내가 너무 무심했어요. 엄마, 이젠 내가 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평온한 잠을 잤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접시를 깰까 불안해하지도 않고.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 딸은 내가 지켜낸 존재가 아니라 이젠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요. 그날 이후 나연이는 윤미와 관련된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휴대폰을 오래 들여다보는 표정, 통화 중에 살짝 억눌린 목소리. 딸아이는 뭔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나연이가 조용히 제 맞은편에 앉더니 말했어요. 엄마, 곧 기사 하나 나올 거예요.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그 사람들에겐 마지막 경고가 될 거예요. 너 혹시 무리하는 건 아니지? 엄마 일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건 싫어. 엄마, 나 이제 대표야. 말해야 할 때 말 못하면 그건 나도 그 사람들과 같은 거야. 그리고 이틀 뒤 포털 사이트 뉴스에 커다란 기사 하나가 떠올랐어요. 단독 영화 투자자의 두 얼굴 25년 전 은혜를 모욕으로 갚은 부부의 실체 기사는 모든 걸 담고 있었어요. 윤미와 최건우가 절박한 시절 친구에게 돈을 빌렸고 그 돈으로 기반을 다진 뒤 25년 후 가사도우미로 재회한 친구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무시했다는 내용. 익명의 제보자, 그러나 정확한 디테일, 명확한 사실관계. 댓글창은 순식간에 들끓었어요. 친구한테 돈 받아놓고 하녀 취급? 인간이길 포기했네. 어머니, 당신이 진짜 멋진 분입니다. 이런 거 기사로 내줘서 고맙다. 그날 저녁 저는 핸드폰을 손에 꼭 쥔 채 창밖으로 떨어지는 햇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억울함이 풀린다는 건 그렇게 조용하고 눈물 나는 일이었어요. 며칠 뒤 집 앞에 낯선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어요. 그리고 문 앞에 선 두 사람, 정윤미와 최건우. 그들은 말없이 서 있다가 제가 문을 열자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은하야. 미안해. 정말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고마움을 갚고 싶어서. 최건우도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한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때 빌린 돈에 이자까지 쳐서 계산한 금액이에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 봉투를 말없이 받았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그 돈이 고마워서가 아니었어요. 25년 걸려 들은 그 한마디 고마워라는 말. 그걸 이제야 받은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무릎 꿇음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다음 순간 최건우 입에서 나온 말은 또다시 제 마음을 찌르는 칼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대표한테, 그러니까 나연 양한테 우리 프로젝트 투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이야기 좀 잘 해주세요. 솔직히 이 기회 놓치기엔 아깝잖아요. 사업은 사업이고 감정은 감정이니까요. 그 말에 제 손에 들려있던 봉투를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이 사람들 정말 변한 게 맞을 걸까? 아니면 사과마저도 계산된 카드였던 걸까? 그때 현관 안에서 나연이가 나왔어요. 조용하고 단단한 눈빛. 나연이는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다 입을 열었어요.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하고 이제 와서 그 얼굴로 사업 이야기를 꺼내시겠다고요? 정윤미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최건우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돈은 받겠습니다. 그건 제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감당해온 세월의 값이니까요. 하지만 투자 이야기 다시는 제 앞에서 꺼내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그저 말없이 현관문을 천천히 닫았어요. 그들과의 마지막 인연도 그 문 너머로 밀어냈습니다. 그날 밤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어딘가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야 조금은 살 것 같아요. 참 오래 걸렸네요. 이 세상에 내 편 하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윤미와 최건우는 그날 이후
다시 연락하지 않았어요. 나연이는 딱 한 번 짧고 단호한 문자를 보냈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받았습니다. 이후 연락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누구보다 단단한 품위를 지닌 어른으로. 사람은 자기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더 강하게, 더 뾰족하게. 하지만 나연이는 복수보다 품위를 택한 아이였어요. 우리가 이사 온 집엔 햇살이 가득 들어와요. 창밖에 텃밭엔 채소가 자라고 가끔 새소리가 창문을 타고 들어오죠. 아침이면 나연이와 함께 밥을 짓고 점심엔 마을회관에서 무료 배식 봉사를 해요. 저녁이면 둘이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해요. 누가 보면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지만 제겐 생애 처음으로 온 평화의 시간이에요. 나연이의 사업도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검소하죠. 좋은 옷 하나 살 때도 망설이고 밥값을 낼 때면 제 눈치를 살펴요. 그럴 때면 저는 말해요. 엄마 기쁘게 해주고 싶으면 내가 웃는 모습 자주 보여줘.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비싼 선물이야. 요즘 저는 지역 아동센터에 작은 기부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엔 제 이름으로 장학금 하나도 만들었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나연이의 도움으로 할 수 있었죠. 조은아 장학금. 예전에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게 돌아오진 않았지만 이제는 그런 걸 바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주는 마음 그 자체가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어떤 날은 윤미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윤미의 얼굴보단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떠올라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젠 그 말들이 나 아프게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젠 제 옆에 저를 끝까지 믿어준 딸이 있으니까요. 마당에 해가 지고 나연이는 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정말 편안해졌어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는 진짜 내 시간이니까.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잊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외면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아파서 지워요. 그게 인생이죠. 하지만 잊어도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잊어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잊지 않으려 애쓰는 것. 그게 사람답게 사는 이유 같아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진심으로 베푼 선의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소중히 간직해야 할 가치임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아픔과 그런 어머니의 상처를 꿰매며 든든한 편이 되어준 딸. 이 모녀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복수보다도 단단했고 아름다웠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당신을 지켜보는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어디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